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라입니다. 시장에서 어려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필두로 종목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험난한 시장 상황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오만한 인터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삼성전자 엔비디아발 소식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움직이고 있는데 영향은 어떨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들어서 계속 내렸습니다. 그런데 살금살금 내리다가 오늘 좀 크게 내립니다.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1%대 하락, 2,700선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27포인트가량 밀리면서 2,69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면요. 코스닥 쪽은 그나마 긍정적인 게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네요. 840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움직임 0.49% 하락하면서 84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징적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HBM이 지금 엔비디아 그런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외신 소식이 오늘 오전 한 8시 10분 정도에 전해졌었습니다. 이 발열과 전력 소비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 삼성전자는 5세대인 HBM3E 이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서 여전히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이고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1.92% 하락하고 있고요. 76,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고객사 관련한 입장은 직접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저에게 이제 반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보도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속보 소식 내용 나온 것에 적극적으로 지금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그런 입장을 전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가까운 하락세 76,8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이틀 만에 매도로 전환한 점, 현재 이 구간대에서 이제 매도세가 기관 쪽 매도세가 더 크게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4일째 팔자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이 한 7거래일 연속 들어왔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변심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장 큰 폭풍을 맞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딱 앞에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는 계속 꾸준하게 이런 수요적인 이슈도 좀 나왔었고, 물론 상위에 관련된 뉴스도 나오긴 했었지만은 원래 예상대로라면은 이제 한 2분기 말 결국 6월 달이겠죠. 6월 달부터 사실 HBM 3 양산을 어느 정도 일정에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컬텍스나 이런 흐름이 탈락이라는 의미보다는 결국에는 기존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거나 이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 지연에 대한 이슈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면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사실 지금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빠르게 시장을 좀 선점해 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낸드 쪽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 이쪽 시장 HBM 시장 자체가 빠르게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이러한 우려들이 조금은 계속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가 낙폭을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이 줄여주지는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좀 2분기에 조금은 좀 비중 자체가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우려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SK 하이닉스를 전반적으로 좀 주도하고 있는 측면으로 당분간은 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징적으로 반도체를 꼽아보고 싶은데 이 반도체 섹터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SK 하이닉스만 유일하게 좀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차별화 흐름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한 4월 한 중반부터 이제 원래 3월 19일부터 시작이 됐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행사에서 이제 젠슨왕 사인을 받고 나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4월 중순부터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H변단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양극화되는 좀 모습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부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이냐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냐 이 기대감에 따라서 이 안에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장비단에서도 물론 이 두 회사를 가지고 있는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큰 타격은 조금은 살짝 있긴 하겠지만은 뭐 SK 하이닉스 비중이 높았던 회사들 위주로는 어느 정도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추후에라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나오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시에는 이쪽의 밸류체인단이 좀 더 다시 한 번 더 수급적 여유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게 사실 오늘 이건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관련된 나왔던 것처럼 대부분의 모든 고객사들에 대한 일단 공급은 일단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흐름에서 그리고 또 향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일단 SK 하이닉스가 우위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미 반도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IR이 개최가 되는데 오늘 여기서 나올 중점적인 내용들이 올해나 내년에 가이던스에 대한 상향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객사들에 대한 TC 본도 최근에 정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물론 HBM2 수단에 대한 스펙업에 대한 이런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수요로 인해 가지고 좀 정사를 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정사 얘기도 좀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도 8단 반도체보다는 이제 12단, 16단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정산 목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에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2분기 때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HBM3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한미 반도체가 오늘 관련 IR 관련 Q&A 질문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에 추가적인 공급에 대한 계약 이슈도 시장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장 시작하자마자 3%까지 올라갔던 흐름이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 이후의 분위기에 따라서 기간 수급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을 때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를 한번 집중을 해봐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하루만 해도 시총이 1조 원이 증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장에서도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분간은 지금 2차 전지 자체에 대한 실적 부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적어도 2분기나 아니면 3분기쯤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후반쯤부터 리튬 가격이 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시세에 나오긴 했었지만은 계속 이제 막상 실적을 열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결국에는 마진 자체에 대한 부진도 계속 이어져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국인이나 그 기관들의 수급에 자체인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물론 최근에 블락딜 이슈가 이제 나왔었죠. 결국에는 이런 할인율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 업황이 좋고 이러면은 사실 분위기는 당연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할인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할인율이 8%, 9%대 후반대에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받는다는 의미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고객사를 계속 늘리고 어느 정도 향후 업황이 회복됐을 때 준비되는 과정이 되어 있으면은 충분히 나중에 상승했을 때 탄력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물론 최근에 액면 분할까지 하고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 반등이 쉽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는 조금은 이거를 뭐 단적에 저점 매수라는 관점보다는 결국에 데이터 자체가 이 바뀌는 관점에서 봐줘야 조금 뒤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슈부터 특징 종목까지 오늘 이화진 과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오만한 인터뷰는 윤석천 평론가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삼성전자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는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바로 밝혔고요. 이거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통과는 그럼 시간 문제일지, 영향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번 결과는 사실 업계 내에서는 이게 사실 뭐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며칠 전에 이루어진 삼성의 원포인트 인사 있지 않습니까? 좀 이례적이죠. DS 부문장을 갖다가 바꾸는 게. 그걸 보면서 아, 이번 그 퀄 테스트 자체가 마냥 쉽지는 않겠구나. 네, 순조롭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사실 지금 뭐 그 삼성전자의 그 HBM 그 퀄테스트에 들어간 것들 자체가 업계 내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HBM 적층 방식은 결국은 HBM이라는 거는 D램을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네. 이 쌓아 올리는 방식 자체가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지금 마이크론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는 TC 본더를 쓰지 않았습니까? 연합착 방식. 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TC 본더 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의 수율이 제가 알기로는 95%를 넘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용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이게 좀 부탁드려요. 약간 어떻게 다른 적층하는 건지. 방식을 이게 그 삼성전자는 이 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필름을 대가지고 필름으로 압착을 해서 이걸 갖다가 쌓아나가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그 TC 본더 같은 경우는 이걸 한꺼번에 한다면 열압착 방식으로 쌓아놓는다. 이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인데 일단 검증된 거는 수율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하는 거는 일단 TC 본더 쪽이 거의 뭐 압승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HBM 사업부를 갖다가 그게 뭐 미래에 뭐 그렇게 큰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업부 자체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지금 다시 만든 거고요. 네. 따라서 지금까지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그 10년에 걸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한미반도체 TC 본더랑 해가지고 쌓아오는 그 기술력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었다. 어떤 예상이었고 대다수. 정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소식은 마이크론이 사실은 올해 그 SK 하이닉스가 납품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에 납품한 물량 정도를 내년에 벌써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월별 기준으로 웨이퍼를 갖다가 한 10에서 한 10만 장에서 15만 장 정도 수준이니까 그게 이제 올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한 수준 정도의 물량을 갖다가 이미 엔비디아가 받았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뭐 지금 이런 어떤 그 오늘 이제 로이터에서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업계 내에서는 일단 수율이라든지 열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전력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 쉽게 들어가는 건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업계의 정설인 것 같아요. 예, 예. 네, 삼성전자 오늘 3%대 정도 약세권 낙폭 키우면서 시작을 했다가 현재 76,600원 선 2%대 하락세 여전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뭐 오늘 중에는 크게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입장은 어쨌든 바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보도 드릴 내용 있으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가 이틀 전에 오랜만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다시 썼어요. 그렇죠. 네, 일단 주가를 움직인 소식을 체크를 해보려고요. 네네네. 일단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거 결국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 현대차의 그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2분기 역시도 좋을 거다. 1분기에 뭐 북미 지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늘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 이상 신장을 했으니까 YOY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올 2분기 자체도 현재 산타페라든지 팰리세이드 SUV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첫 번째 요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중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주중 환원율을 갖다가 한 40%까지 장기적으로 높인다는 어떤 소식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축으로 한 서방과 그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관세 전장이 이제 본물떠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중국산 전기차에서는 100%, 유럽도 지금 이제 반보조금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올 거고, 7월경에는 발표가 될 거고, 빠르면 한 11월 달 정도부터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가 거의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30%에서 50% 정도의 어떤 관세 부과를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현대차, 현대 기아차의 어떤 진입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고 마켓 시어를 갖다가 늘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서방 쪽에서 중국산 어떤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관세를 부과를 할 텐데 일단 발표는 했어요. 2,500cc 이상의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 네. 근데 그 불행 중 다행으로 현대기아차의 중국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글로벌 판매량 기준으로 한 5% 정도 되는데 다른 이제 내연기관차 글로벌 OEM 기업들 같은 경우 한 30% 정도 되니까 네. 그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보면 좀 반사 이익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어떤 분석들을 갖다 신문에서 내놓고 있는데 저는 그 외에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의 어떤 전동화 이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기존의 OE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독일의 언론들을 보게 되면 독일 언론들은 난리가 아닙니다. 그 위상, 자동차의 위상이 네. 사실은 그 급동,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한국에 완전히 뺏기고 있다. 근데 한국은 일단 전기차에 대한 밸류 체인들이 다 완성이 돼 있잖아요. 소재부터 배터리, 셀부터 전기차까지 완성이 돼 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EGMP, 네.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을 이미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EMES, 2차, 그 차후에 또 플랫폼까지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어떤 전기차, 전동화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OEM 기업은 현대차와 그다음에 GM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전동화 전략들이 그 주요하면서 사실 북미 지역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그 전기차 성장률 자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YOY 기준으로 현대차는 100%,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200%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밸류 체인을 갖다가 확장을 하고 있죠. 이게 뭐 느닷없이 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표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수소 생태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전부 다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거에 발맞추어서 현대차가 새롭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 수소 상용차죠. 전기 트럭, 액티언, 북미 지역에서의 어떤 활발한 움직임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수소 슈퍼차, 그 비전 N74 이걸 갖다가 새로 개발해서 26년부터 개발을 해서 그 슈퍼차를 갖다가 새롭게 내놓겠다. 그다음에 수소 상용 어떤 밸류 체인을 갖다가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수소 생태계를 갖다가 확장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를 하면서 현대차를 갖다가 움직인 어떻게 보게 되면 큰 대형주인데 이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움직인 요인 4가지를 체크를 해주셨는데 실적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그리고 전동화 전략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밸류 체인인데 저는 이거 여쭤보려고요. 수소 밸류 체인 이것을 다시 시장에 좀 꺼낸 이유 네. 물론 뭐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접근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확대해서 내용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그 전에는 3년 전만 해도 수소 경제에 대한 말들은 많았지만 그게 실천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런 움직임들은 별달리 보이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을 위시해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수소 경제, 수소 생태계를 갖다가 구축하겠다고 진짜 발표를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투하가 될 겁니다. 바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뭐 여기서 지원액 같은 경우는 300억 달러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민간이 투자하는 금액까지 따지면은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수송태기를 갖다가 시작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알리백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예. 그런 어떤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사실은 전력난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뭐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도 전력을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네. 그다음에 탈탄소라는 어떤 시대적 당위성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ESS라든지 수소 연료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이제 급속하게 북미 시장, 그다음에 유럽 이런 쪽에서 이제 본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밀어닥치듯이 본물처럼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더한 기대는 사실 트럼프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2.0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수소 지원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어떤 판단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일부에서는 느닷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현대차가 그 수소 사업을 다시 시장에 꺼낸 어떤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배경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현대차 수소 밸류체인 공급망 사업이 더 본격화되고 힘을 받아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선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소 생태계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다들 영향권 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뭐 일부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기업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는 이제 소재 부품들을 가령 뭐 멤브레인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연료 전지 사업을 갖다가 활발하게 하고 있다거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뭐 LS 머티리얼스처럼 그 SOHC 이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좀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쪽에 이제 탈황 네. 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다 그 수혜의 어떤 그 기운을 가시권에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사실은 서방에서는 수소 생태계,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막 시작을 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축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에 한꺼번에 단계에 이게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확 모든 기업이 여기에 생태계에 속한 모든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가 캐즘 현상을 겪듯이 맨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오르듯이 사실은 이제 기대감으로 오다가 이제 투자자들이 뒤를 보지 않습니까? 실적이 과연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그런 시기가 오는 거니까 투자할 때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현대차를 최근 이 주가 크게 움직인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수소 공급망, 수소 밸류체인 관련한 모멘텀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호흡으로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최근에 급락세를 보였던 HLB 이거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가 움직임이 그래도 조금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뭐 기자 간담회도 열고요, 네. 포럼도 열고 그 FDA 승인 신청을 했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일단은 승인 신청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승인이 이제 안 난 거니까. 품목 허가가 아직 안 난 거죠. 허가가 안 네. 난 거니까 신약 승인이 불발됐으니까 일단 쇼크 상태에 들어갔다가 일단 HLB라든지 관계회사들 전부 다가 나서가지고 이걸 진화시키는 노력들, 그 다음에 뭐 그걸 갖다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그 회사 측의 어떤 그 장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좀 그 용인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일단 굉장히 급락하던 주가가 약간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어제 HLB가 바이오 포럼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었고 여기에 또 이제 파트너사인 항소제약 부사장 등 초청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기자 간담회도 열어서 입장을 조금 더 상세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짚어볼 만한 내용들을 꼽아주시죠. 한 세 가지를 갖다가 드릴 수가 있을 경우인데요. 일단 FDA에서는 CRL을 보냈다. 이 CRL이라는 건 보안 요구 어떤 문서, 서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제조공정상의 문제를 지적을 했다. 근데 이제 제조공정상의 문제는 일단 HLB 쪽의 문제는 아니고 같이 이제 협업하기로 한 항소제약이 지적을 받았다. 네.
근데 항소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17개 어떤 신약을 갖다가 글로벌리 판매하고 있는 회사니까 이 제약 공정을 갖다가 그 만드는 과정, 제조 공정 자체를 갖다가 수정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점을 갖다가 일단 밝혔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수정 사항이라면 수정 사항이고 문제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임상 시행한 병원 실사를 갖다가 FDA가 전부 다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지금 하얼빈의 뭐 일부 병원만 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런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회사 측 입장은 그래요. 실사를 갖다가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예. 그것도 일부에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그쪽에서 백인들 대상으로 많이 한 그 임상 병원에 뭐 실사단이 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게 그 연기가 된 거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정 보완 조치하면은 6, 7개월 정도 후면은 뭐 승인이 날 거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그 임상 그러니까 승인 신청을 한 게는 그 간암 1차 치료제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갖다가 좀 좁혀서 글로벌 3상을 진행하는데 세부 적용증 2개로 좁혀서 간암에 대한 세부 적용증 2개로 좁혀서 글로벌 3상을 실시하겠다. 이게 이제 세계의 어떤 주요한 포인트였다. 간담회 네. 포럼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한가 2번 맞았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좀 접근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투자자분들도 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글로벌리 잘 나가고 있는 그 제약사라고 하면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잖아요. 그 10년치 주가 차트를 유심히 보십시오.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는 21년 정도부터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회사가 간암 치료제의 승인이 됐다라고 하고 그 간암 치료제가 사실 그 글로벌리 마켓 시어를 어느 정도 장악하느냐를 보고 들어가도 그럴 때가 들어가도 늦지 않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지금 들어가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사실 그 승인이 되고 허가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간암 치료제가 과연 글로벌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얼마나 마켓 시어를 차지할지 어떤 빅 파마와 협업을 통해서 이걸 세계적으로 유통할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쓸지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승인이 났다고 그래서 글쎄요 그게 엄청난 호재다. 물론 호재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그게 결국은 뭐 시장성을 갖다가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좀 투자를 갖다가 좀 길게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기업 얘기한 김에 바이오 이슈들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바이오 기업들의 5월, 6월이 참 중요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행사 소식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업들이 이거 연동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달에 좀 탄력을 많이 봤죠. 주요 학회들이 열리는데 사실은 이제 임상 종양학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미국 임상 종양학회. 이걸 보통 아스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AACR이라고 보통 그 전에 열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암학회인데 미국 암학회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연구 개발 어떤 거기에 이제 주력이 돼 있어요. 연구 개발 어떤 결과를 갖다가 논의한다거나 발표하는 자리인데 비해서 그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임상 결과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신약을 테스트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네.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 이제 눈에 띄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루닉과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그 폐암 치료라든지 각종 암 치료제로 해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니까 그걸 좀 눈여겨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USA라고 보통 열리지 네. 않습니까? 이쪽은 이제 학회는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각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어떤 경연장,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연구 자료라든지 어떤 컨퍼런스라든지 뭐 학회 형식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이제 기업 간의 어떤 그 협약, 그 다음에 뭐 M&A 투자,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간의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번 그 바이오 USA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바이오 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하원에서. 예. 상원 통과도 거의 유력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CDMO 기업들이 이번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CDMO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게 그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32년까지는 8년 동안 유예기간을 둡니다. 왜 이 유예기간을 두냐면은 일단 시작한 제약 바이오의 어떤
위탁 생산 자체를 갖다가 일시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준비 기간을 그만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의 뭐 그 CDMO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라든지 SK 바이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이번 그 바이오 USA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이오 산업의 따끈한 이슈까지 오늘 윤석철 평론가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유재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삼성전자가 얽혀있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죠. 엔비디아 들고 오셨잖아요. 네. 이 엔비디아 일단 실적 내용도 궁금하고 엔비디아를 전반적으로 짚어주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실적부터 우리가 좀 볼까요? 사실 네.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주로 네.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을 많이 다뤘을 것 같아요. 국내 주식시장을. 보통 그쵸? 그랬죠. 네. 근데 왜 갑자기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 깜짝 실적을 낸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엔비디아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엔비디아 단순한 기업이 아니고요. 지금 AI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리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통해서 AI 시장의 현주소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고요. 게다가 엔비디아와 얽힌 기업들이 너무 많죠. 네, 그렇죠. 국내만 하더라도 그 엔비디아 안에 어떤 메모리 이 반도체가 들어가느냐, 하이닉스가 들어가니, 뭐 삼성전자가 들어가니, 이들의 자리를 미국의 마이크론이 들어가니 이런 걸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다뤄야죠. 엔비디아를 알아야 우리 관련된 기업들의 추이도 알 수 있으니까. 맞아요. 다뤄야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깊이 다뤄보려고 네. 합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실적을 공개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장 마감 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새벽에 실적을 확인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자면 매출이 260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 262% 급증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이 5.98달러를 기록했는데 예. 전년 대비 629% 증가한 뭐 아유. 이런 실적 국내에서 네.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네, 엄청나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는 그동안 너무나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눈높이가 계속 높아졌어요. 그 높아진 눈높이를 더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엔비디아에게는 되게 힘든 국면인데 예. 그걸 뛰어넘었어. 거기에다가 네. 향후 가이던스, 그러니까 2분기에 우리는 이 정도를 낼 거야라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280억 달러, 매출이 280억 달러를 기록한다라는 건 이번에 기록했던 1분기 매출보다도 더 성장을 하고 월가가 예상했던 266억 달러보다도 더 좋은 거죠. 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금 얘들의 그 대표적인 반도체는 H100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그 다음 라인이 H200. 그 다음이 이제 아예 아키텍처를 바꾼 이제 블랙웰이라는 제품인데 네. 이 블랙웰은 아직 본격적으로 출시하기도 전인데 수요가 이미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지금 AI의 붐, 성장, 정점 아니야. 우린 여전히 성장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드러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뭐 천비디아가 되고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적도 실적인데 또 시장에서 반길 만한 다른 소식들도 있었잖아요. 네, 주식 분할. 네. 미국 기업들은 액면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주식 분할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네. 주식 분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0대 1의 주식 분할인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1,000를 넘어섰어요.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한 130만 원, 네. 140만 원인데 어떻게 사요? 한 주에. 그래서 이거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가 10주로 쪼개지는 그런 효과인데 그러면 주가는 한 뭐 13만 원, 14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고 네.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기업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가가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또 의미가 있는 건 네. 이게 그러면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가 가중치 부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주의 주가가 너무 비싸면 지수 자체를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가중치를 많이 주니까. 예,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편입이 안 됐을 텐데 이거를 낮춰버리면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국에 있어서 다우지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고 네.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배당 확대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얘들이 지금 분기 배당금이 주당 4센트예요. 근데 주가가 130만 원인데 뭐 한 130원 정도를 이제 하게 네. 되는 거예요. 이걸 10센트로 높이더라도. 그럼 애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사실 배당 자체의 어떤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배당을 원래 4센트에서 10센트로 높이니까 150% 인상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배당주로서의 의미로 보는 것보다는 엔비디아는 원래 성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배당 투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그에 따른 어떤 자본 수익을 노리는 기업인데 이렇게 배당도 하면서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뭐 국내에서도 뜨거웠는데 그 현지에서의 반응은 어떨지 더 궁금합니다. 물론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월가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는 사실 계속 미국 기업들을 예. 주로 다루고 있기 네. 때문에 계속 월가의 의견들을 자주 보는데요. 이렇게 기업 실적을 공개를 했을 때 월가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엔비디아는 간밤에 쏟아진 보고서만 수십 개에 달합니다. 네. 근데 이들의 공통점 모두가 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예. 건데요. 그 배경으로는 뭐 크게 몇 가지로 좀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실적을 보고 거기에서 또 회사 측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봤을 때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내용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실적이 일단 강력한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칩 수요, 계속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라는 이런 멘트들.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는 계속된다라는 확신. 이 부분에 대한 뭐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H로 시작하는 이제 호퍼라는 아키텍처의 제품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블랙웰로 차세대로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의 공백기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수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공백기도 없겠다라는 뭐 자신감 뭐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신제품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계속 촉구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서요.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마 메타라든지. 그죠?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네. 이런 기업들일 때 그동안은 이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얼마나 사느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고객 기반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 네. 이게 또 확인이 됐다라고 해서 월가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다라는 멘트들도 좀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내년까지도 투자를 계속 늘린다. 그럼 그만큼 수요가 계속 있을 거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은 AI가 학습이 메인이었어요. 네. 다양한 지식들, 정보들을 모아서 이 AI가 그거를 학습해 가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학습된 걸 바탕으로 추론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추론 쪽은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거. 뭐 이런 점들이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네. 있고,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000달러를 넘어서다 보니까. 그런데 워낙에 실적이 이걸 받쳐주다 보면 그런 주가에 대한 부담도 없고 오히려 이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각 이제 월가에서 뭐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이런 쪽에서 그 이제 리포트의 가장 대주제로 꼽아졌던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좀 볼게요. 네. 먼저 월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엔비디아를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이 한 62명 정도가 돼요. 62명인데 네. 이 중에 한 55명, 55명이니까 89%가 여전히 매수 의견입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별로 보면 제가 이제 수십 개가 쏟아졌다고 해서 이걸 다 정리하지는 못했고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멘트들을 했던 증권사들 것만 제가 좀 뽑아봤는데 네.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종전 1,000달러에서 1,300달러로 이번에 실적과 향후 전망치를 보고 30%의 목표 주가를 높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성장 스토리가 지속되니까 주가는 지금도 싸 보여라는 논리이고요. 골드만삭스도 1,100달러에서 1,200달러로 높였는데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블랙베리라는 그 신제품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200달러로 높인 거죠. 예. 그 다음 의견을 또 보시면 네,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은 역시 JP 모건도 뭐 비중 확대, 매수 이런 투자 의견을 유지는 하고 있었는데요. 목표 주가를 보면 약간 신중했죠. 그러네요. 850달러였으니까. 다른 데 비해서요. 그렇죠. 저걸 1,150달러로 높이면서 내년까지 최소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거다라고 했던 그 엔비디아의 이야기를 믿어본다면 목표가 더 높여도 돼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예. 모건 스탠리도 1,000달러에서 1,160달러로 목표 주가를 높였는데 이 강력한 실적은 주가 성과, 그동안에 오른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 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다 높였고 현재 월가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1,400달러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 네, 정리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강력한 현금 흐름 창출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좀 말씀해 주신 내용들 뭐 분할이라든지 뭐 투자자들 접근성을 높이는 그렇게 더 이제 자본력을 확실히 당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는 것 같고 힘을 맞아요.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에 관심이 다들 많으세요. 지금 결국은 대장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만 있어. 이거 어떻게 사? 왜냐면 사실 엔비디아는 좀 암흑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GPU로 할 때 이 GPU가 어디에 들어갔느냐? 뭐 게임 그리고 뭐 코인 이거 발굴할 때 네. 그런 데 많이 썼는데 이 두 시장이 한꺼번에 죽으면서 2022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네. 주가가 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가를 봤던 사람들은 100달러, 140달러 이런 걸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AI 시장이 막 뜨니까 이게 갑자기 뭐 400달러까지 가. 저거 어떻게 사? 그래서 다들 못 샀고 600달러 가니까 또 못 사. 그다음 이제 1,000달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고민들을 하는데 이럴 때 월가의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냐? 지금이라도 엔비디아를 사야 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 총정리한 내용들일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실적 가이던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네. 그 부분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강력한 현금 흐름 창출력입니다. 엔비디아가 제품이 지금 독과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을 엄청나게 높여서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비싸게. 그죠. 한 개 가격이 책정해서 뭐 5천만 팔고, 원이니 그죠? 뭐니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금 막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3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해서 400%나 급증을 했습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네. 이것도 하나의 강력한 모멘텀이고 게다가 주식 분할. 앞서 이제 계속 설명했던 네. 그런 주식 분할 그리고 배당금 인상 등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뭐 어찌됐든 AI 업계의 리더십이에요. 뭐 이런 리더십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지금이라도 사라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해봤고요. 엔비디아 이제 $400 이거 지금 못 살 것 같은데 언제 사지 뭐 이런 고민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바라볼 때도 다들 네.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맞아요.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입니다. 미국에서 결국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뭐 알려주세요. 코인은 투자하세요? 저 코인은 잘 몰라요. 코인은 잘 안 해요. 제가 저도 우리 그냥 계속 이렇게 갈까 말까 헤라 보고만 기자하고 있지. 인연이 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헤라야. 이거는 비트코인은 좀 사봐. 접근처럼 이렇게 사모하라라고 얘기하셨었죠. 했던 것 같은데, 네, 아직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확실히 코인도 이제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게 지난 1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4개월 만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또 승인이 난 건데, 바네크 자산운용사에서 제출한 그게 승인이 난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에서는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번에 승인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승인이 되려면 그래도 절차라는 게 필요할 텐데 뭐 SEC에서 관련자들과 뭐 회의를 한 바도 없고 비트코인은 관련해서 SEC가 패소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건 뭐 소송 관련권도 없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승인이 안 될 거야였는데 갑자기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때 SEC에서 너희들 관련 서류를 업데이트 해와. 라고 물살을 탔군요. 네, 그러면서 그날 뭐 이더리움 가격이 20% 급등하고 뭐 이렇게 된 거여서 그 분위기가 급 반등됐는데 그 부분은 약간 정치적 이슈,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바로 ETF, 현물 ETF가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상품이 실질적으로 나오려면 S1이라는 증권신고서도 추가적으로 승인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승인이 받기 위해서는 한 뭐 2, 3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 이 제품, 상품은 한 7, 8월에나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승인됐다고 해서 완벽한 승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약간 조건부 승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상품을 만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상품이 실제 출시가 되더라도 비트코인만큼의 효과는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수요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사시되 코인 시장이 점점 제도권으로 오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대장 코인들은 많이들 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얘기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까지 유재희 부장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마켓나우 2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